다음은 일본 기업 얘기 하나 해야 돼요. 이때 네. 너무나 고소한 도시바의 해체 수순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난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던지. 왜 마음 편안하죠? 응? 말하자면 드디어 하나 보냈구나. 이제 남은 거는 미쓰비시뿐이구나. 성녀관님 보냈나요? 제가 보냈죠. 아, 그래요? 사실은 도시바가 망하게 만든 실제적인 원인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산중공업이 부산. 도시바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도시바가 망한 겁니다. 진짜요? 네. 왜? 두산이 뭐? 왜? 두산 왜요? 자, 일단 탄생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도시바는 1875년, 100년도 넘었죠. 오늘은 왠지 송 작가님 혼자 원맨쇼하고 우리 지금 다 청중에 네. 여기까지만 원맨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세상스럽게. 1875년도면 이제 막 일본에서 개화 막 시작할 때요. 네.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요다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도시바가 아니었지만, 도쿄에 있는 다나카 제작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작소. 예,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도요타가, 방적기를 만들었어요. 그 못 배 만드는 짜는 거. 기계. 네. 방적기. 네. 근데 이게 너무 성능이 훌륭했어. 심지어 영국제보다 더 좋았어. 오. 영국에서 갖고 와서 베낀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방적기와 방적 기술이 최고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요때 이제 그 관련된 기계 부품이라든지 정비 보수를 위해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제작소들이, 기공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미쓰이 재벌에 흡수가 됩니다. 미쓰이는 미쓰비시와 함께 그 당시 일왕의 처가 쪽으로 이른바 이제 외척 재벌인 거죠. 그러니까 황가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비호를 받아서 부자가 됐다. 미쓰비시, 미쓰이 뭐 이런 이제 이런 재벌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 시바우라 제작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쿄 전기를 합쳐가지고 도쿄에 이제 전력 관련된 사업을 또 하나 독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미쓰비시보다는 얘네들가 훨씬 더 힘이 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도쿄 시바우라 전기 주식회사 이게 줄어서 도시바가 된 거예요. 아. 도쿄하고 시바우리가 줄어가죠. 도시바. 그래서 애초에 많은 분들이 도시바를 전자회사로 알고 있지만 네. 이 회사는 기계회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1950년대에 도시바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전자제품 사업도 하죠. 트랜지스터 TV 이런 것도 생산을 했고 그 이후로 워드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발을 하고 노트북, 팩시, 뭐 고화질 DVD 뭐 이런 사업들을 폭넓게 넓혀 갔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전자제품은 취미야. 취미? 그냥 일종의 액세서리로 거느려 본 거고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가장 너무 컸던 많아서. 건 전기. 전기. 네, 도쿄 전기. 지금 이제 그 전력 관련한 시설들하고 그와 관련된 기계 제작을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이게 수력 발전 및 공학 발전 이런 것들을 뭐 화력 발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비들을 생산하고 이걸로 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번 거죠. 핵발전도 있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핵발전 기술도 말하자면 미국에서 받아와가지고 일종의 이제 국가 산업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거의 독점이었죠. 그래서 초창기 때 만들어진 핵 발전소들을 대부분 도시바가 관리를 했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지금 지오는 핵 발전소의 대부분 표준 모델을 미국과 도시바의 합작으로 인해 갖고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회사가 웨스팅하우스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같이 일본 내에 거의 모든 발전소에 발전 장비들을 납품해 갖고 돈을 벌었죠. 자,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2006년에
경제 위기 때문에 세계적 이제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즈음 해가지고 금융대란 오고 그래서 이 즈음에 적자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매각물로 나옵니다. 팔겠다고 나온 거죠. 그때 매각에 참여를 입찰을 했던 회사가 두산중공업과 도시바였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연락의 경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은 요거를 한 1조 5천억에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 정도 가격이면 잡을 수 있겠다 덤벼 들었는데 갑자기 도시바가 5조 5천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돼. 3배가 넘는 가격을 던져주면서 이걸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지. 가뜩이나 경제 위기가 와갖고 이제 뭐 발전소나 SOC 건설이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말로는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해외 브랜드도 다 없고 앞으로 웨스팅하우스 표준을 갖고 전 세계 발전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 야심차게 출발하는데 딱 이게 인수를 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죠?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2011년에. 네. 인수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대회비지만 그 당시 인수를 해갖고 대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하고 있었던 차세대 원자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지금 소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플루토늄 같은 것들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하고 비슷한 표준이 웨스팅하우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도시바와 웨스팅하우스와 GM이 손을 잡고 후쿠시마 3사 원전에서 혼합 연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라늄 원료가 아닌 플루토늄을 섞어서 혼합 연료를 실험하는 일종의 실험 운영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해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끊어진 거죠. 전기가 끊어지고 났는데 그 당시 갓나우토 총리 같은 거 빨리 바닷물이라도 퍼 담어 터지기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틀 동안을 그걸 안 하죠. 셧다운 안 시키죠. 맞아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 안 들었지. 그래도 빵 터집니다. 왜 터졌을까요? 왜 그러고 난 후에도 셧다운을 못 시켰을까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3사 원전에서 돌아가고 있는 실험로를 망가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야. 지금 그 결정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얘네들은. 그럼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음모론이 좀 보태지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관련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그 원자료 추진에 관련된 핵물질들을 원래 이스라엘한테 사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빼놓고 미국이랑 일본 둘이서 하는 꼬라지를 보고 고의로 해킹을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그 음모론으로 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사고 직전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경비업체가 이스라엘계 업체로 바뀐 게 맞거든요. 그래서 통제권을 이스라엘 측 업체가 다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기밀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음모론으로만 합시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 뭐야 이게? 홍보관님 어떻게 알지? 뭐지 기밀인데 어떻게 송 작가님은 다 알아? 나는 기밀만 취미로 모아요. 네. 근데 이거에 관련해갖고 그 당시에 아무튼 일본 정부의 통제가 안 들었어. 심지어 총리가 물 부어 그랬는데도 안 붓어. 안 붓고 그 사고를 쳐놓고도 수습을 하는데도 정부가 못 나서는 이유 자체가 도시바가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국하고 하다가 이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있던 원전도 다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생하던 이 소모품 수요라든지 정비 관련된 수요도 없어지고 신규 건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샀던 이제 AP1000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수출한 것도 AP100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조금 더 진보형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비등 가형식 경수로라고 하는 이 방식이 쉽게 말해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시장 안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적자를 만들어냈습니다. 5조 원을 주고 샀는데 1년에 적자만 5조 원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도시바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못 지키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그래도 꽤 버텼네. 꽤 버텼죠. 그래서 2018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요 매각을 하는 과정 중에 또 한 번 도시바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됐던 게 부정회계입니다. 부정회계. 부정회계. 네. 이때 2015년도에 부정회계가 있었죠. 이 부정회계를 밝혀낸 회사가 어디다? 삼성이었던 거죠. 삼성이 어떻게 밝혀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삼성이 최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안에 있는 가전회사 20개를 합쳐도 삼성을 못 이긴다고 할 때네요. 일본의 산요를 비롯한 모든 전자회사들이 다 죽어 넘어갈 때야. 근데 유일하게 도시바만 흑자를 냈다고 공시를 한 거예요. 삼성이 툭 던지죠. 도시바가 흑자를 냈다고? 그게 가능해? 우리 재무구조나 영업 손실률을 봐봐봐. 우리가 물건을 이 정도 수준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그거, 아이씨, 흑자 난다는 게 말이 되겠어? 지나가는 말로 쑥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네? 왜 다른 데는 다 적자인데? 소니도 적자인데. 왜 도시바만? 캐논이고 니콘이고 다 적자인데, 왜 도시바만 흑자가 났지? 라고 해서 까봤더니 역시나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신용도가 국제 신용도가 2단계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 덕분에 해외에서 추가 차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시바는 만성적인 적자 상황으로 계속 돌아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분할을 해갖고 원자력 부문은 어차피 국가기관 산업이라 따로 떼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에서 분리를 시키는데 이거에 대해 우리 시다가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갖고 이거를 살려낼 것이냐 골치 아플 거예요. 네. 그냥 파묻어 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연결돼 있는 미국의 입김이라든지 자국 안에서의 그 어떤 전력 수급상 용이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력 부분 관련된 이 설비 도시바의 오리지널 사업 부문은 전부 일본 정부 돈으로 때려 막아야 될 겁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남아 있는 게 하드디스크 사업하고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 중에 그 메모리 관련한 건 SK 하이닉스가 가져갔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이제 키옥시아하고 같이 합작으로 만들어놓은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고의적인 게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늘 말했다시피 언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키옥시아 쪽에다가 도시바 설비를 넘겨가지고 삼성의 대항마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키옥시아 쪽에 거의 10분의 1각으로 줘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적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해갖고 이걸 끌어내자라는 생각인 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회사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협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 마이크론과 그 협업을 하려고 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인수를 삼성이 조심스럽게 타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넘겨갖고 미국에 싸게 넘겨서 멍목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랬는데 싸게 넘기는 순간 삼성이 그 모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침을 발라놓고 있는 거죠. 넘기기만 해봐. 그렇지. 넘기기가 하면 이 회사가 건실해졌어. 그냥 홀딱 먹으면 되겠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하드디스크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쓰시는 외장 하드, 집에 다 외장 하드 한두 개는 있죠? 네. 네, 동영상 저장하시느라고. 네, 요거를 만드는 세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일본이 뭐가 있죠? 일본 외장하드. 이게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이게 이제 시게이트 유명하죠. 시게이트는 유명하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 들어가는 그 안에 외장 하드에 들어가는 하드 디스크가 있어. 이 하드 디스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도시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라인은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들이 대부분이 도시바제입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도시바가 이걸로 이제 노트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분리하면 요거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이거 하나 살아납니다. 예, 근데 요새는 이거 하드디스크도 클라우드로 다 대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일본은 아직도 플로피를 쓰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쪽 시장 쪽에 열심히 투자할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근데 워낙 또 이제 품질이 개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못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일한 세계 3대 수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바는 이제 앞으로 하드디스크 사업 부분만을 남겨놓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계열사가 300개인데 하드디스크 하나 남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계열사가 300개나 되는 것도. 그리고 도시바 전체 직원이 11만 7,300명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구조조정 당하는 거죠. 네. 그때 회계 뭐 부정했을 때도 10,000명 이상이 부정조정 당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잘못을 회사가 저지르고 부정부패는 다 윗대가리들이 저지르는데 책임지라고 할 때는 꼭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원래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경영 실패하면 다 직원들 잘라요. 자기들이 실패했는데. 자기네가 실패했는데 왜 자기네는 책임을 안 져요? 네, 저는 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왜 찔렸어? 순간 검토 중이었는데 빨리 접어야겠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중에 도시바가 하면서 우리 주식하고 연관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철도 사업, 철도. 철도 제어기 사업입니다. 철도 제역이면은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얇아 보이는데 이 안에 4겹 쿼드 마스크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명.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PTT에 실험을 의뢰했는데 KF94와 동일한 등급의 시험을 누설률 시험, 그리고 분진 포집효율 시험,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마스크가 이 ILE 마스크잖아요. 그러면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ILE 쿼드 마스크의 장점은 첫 번째, 향균 안감이 있습니다. 오. 이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겉감에도 향균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발수 코팅까지 했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전혀 지금 물이 통하지 전혀, 못하고 아예 마스크 자체에 물이 흡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물기가 아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산뜻해요. 진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 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네. 본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E였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하요? 네, 대하 TI하고 도시바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철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현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이제 그 장비들 생산을 도시바 철도 사업 부문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구조 조정이 되게 되면 업무량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하가 그렇죠. 좋아지는. 쭉, 지금까지는 기술력은 대하가 인정을 받았지만 하드웨어 부분 안에서 워낙 많은 쉽게 말해서 계열사 일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워싱턴 이쪽에 가면 일제 전동차가 그냥 70% 이상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표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다 일제로 도시바제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도 막강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제라는 말 자체를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데 어렸을 때 한창 얘기하던 일제. 옛날에 일제 좋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사실 나 도시바 밥통 썼던 기억이 나요. 도시바? 도시바 밥통이 있었나? 네, 밥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끼리. 노트북 본 것 같은데 누가 저는- 쓰던 거 본 것 같아요. 저는 코끼리 밥통이 아. 우리 꿈의 밥통이어가지고. 그건 유니버스라고 그 업체가 있었고 아무튼 도시바에서 밥통도 나오고 한국에 합작해갖고 브라운관도 만들고 그랬어요. 트랜지스터 다 도시바입니다. 우리 국내에 처음 트랜지스터 들어왔을 때. 근데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코레일에도 도시바 관련된 전동차들 기본 부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100% 국산화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뉴욕하고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일제 전동차들이 사고를 치고 사고를 내고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에 대한민국에 넘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 넘어오면 다 대하가 받나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대하밖에 없어? 대화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러시아 철도 그 운영권이 대한민국에 왔고 네. 오면 대화가 가는 거고요. 대하. 그 다음에 이제 벌써부터 이제 우리가 러시아 철도 운영권 이어받아서 그거 한다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베링 해협에 터널을 뚫자. 그래서 육로를 연결을 하자. 아니다. 고속철도 넣을 수 있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링 해협 한 85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터널을 뚫게 된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금방 뚫는데.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 흙지렁이가 있어요. 네. 그 땅굴 파고 다니는 지렁이처럼 생긴 TBM이라고 하는 이 굴착 머신이 있거든요. 아. 네, 이 TBM 표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국자적인 땅지렁이를 보유하고 있죠. 언제 만들었대 그런 거? 우리 지하철 공사하려고. 아, 우리 지하철. 우리나라 음. 지하철이요.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인데 정말 그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의 회선이 너무 많이 교차해. 너무 많이 교차하기도 하고 너무 빨리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베링 해협 같은 경우에 수심이 한 50m밖에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굴착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하던 깊이야. 거제 터널 할 때부터 해왔던 깊이거든. 그래서 침매식 그러니까 굳이 땅을 꼭 필요한 데만 파고 좀 안정적인 데는 그냥 이렇게 케이싱을 떨어뜨려 갖고 안에다가 그냥 바다 위에다가 지나갈 수 있게끔 이거 복합 공정을 시도를 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TBM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구멍을 뚫는다고 치면 2년 안에도 충분히 공사를 관통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게 되면 공사할 나라는 한국 아니겠느냐. 북한이 굴뚝키는 최고라고 다들. 걔들 발파식이야. 걔들은 발파식이고 요즘 나 TBM으로 뚫어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운처럼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운이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내부의 외론이 너무 개 지랄을 떨어서. 네. 하여튼 뭐 어찌 됐거나 일본의 대표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도시바의 좌우 양파를 끊어버린 게
두산과 삼성이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바의 계열사들이 삼성의 납품업체로 전락하고 삼성이 없으면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을 하드디스크 분야도 못 살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